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상 강연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해킹 아시죠? 해커계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김승주 교수님. 해커들을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시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연을 들고 오셨는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 김승규 교수님입니다. 룰했니? 네, 했어.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9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0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지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어머님 정도가 이제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할 겁니다. 사실 이제 90년대에는 뭐 이렇게 컴퓨터, 뭐 전자공학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였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벤처 거품이 꺼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문과 쪽이 훨씬 더 이슈가 됩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다시 이제 공대가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그랬을 때 참 뜻깊은 자리 마련하는구나.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저쪽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꽤 많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있고요. 제가 여기 뭐 사이버공학과 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있나요? 사이버공학과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이버공학과 만들어진 지는 이제 7년, 8년 뭐 이렇게 접어들고 있죠.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맨날 이제 뭐 북한에서 해킹이 오는데 도대체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뚫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북한은 뭐 중학교 때부터 영재를 발굴해서 뭐 한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도 좀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잘 키워서 이런 해커도 맞고 해킹도 맞고 뭐 이렇게 좀 하자라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뭐 다행스럽게 좋은 학생들 많이 와서 열심히 또 공부해서 지금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하루 평균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몇 건 정도 될까요? 네? 하루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는 140만 건입니다. 하루. 신문에 이렇게 뭐 확 나는 건 140만 건을 다 막으면 좋겠는데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쳐고 못 막고 뚫리는 게 이제 신문 기사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왜 이렇게 무능력해? 이거 뭐 헬조선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 정보 관련한 얘기, 뭐 그 중에서도 보안 관련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사이버국가학과에 있고요. 대학원은 이제 정보보호대학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국내에서는 뭐 가장 큰 대학원 중에 하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이코라는 데 지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코는 뭐냐면 제가 지은 이름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제 지은 거고요. 이제 저 사이버국가학과에 있는 해킹 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킹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프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킹 대회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해커 월드컵이다 뭐 이렇게도 불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대회 한 번 하면 전 세계에서 한 5,000개 팀 정도 옵니다. 5,000개 팀 정도 와서 그 중에서 이제 예선을 거친 한 15개 팀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좋다는 호텔을 하나 통으로 빌려서 3일 동안 해킹 대회를 합니다. 여태까지 아시아 국가가 한 번도 그 대회에서 1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최초로 우승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이코 학생들하고 저희 정보보호대학원 학생, 그 다음에 이제 회사원들 둘 이런 식으로 연합팀을 만들었습니다. 데프코라고 만들어서 최초로 우승을 했고요. 올해 이제 7월에 또 저 대회를 하러 가겠죠. 지금은 이제 해커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사단법인도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화이트 해커 연합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문에서 보는 좀 유명한 언더그라운드 해커들이 하루라는 이름 아래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이 매년 여는 대회가 CQ 인사이드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2011년부터 이제 열어왔고요. 올해도 이제 7월 11일, 12일 양일간 이제 열릴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실제로 들어가서 요새 도대체 뭐 해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 그림 워낙에 많이 보셨죠. 뭐 4차 산업혁명 뭐 저쪽에서 뭐 1784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혁명이 있다더라. 근데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도태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신문 같은 거 보시면 뭐 1차 산업혁명은 뭐 증기기관이 발명됐고 2차 산업혁명은 뭐 컨베이어 벨트가 있었고 뭐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차 산업혁명 때는 육체 노동을 기계화시켰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라는 게 들어와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 인터넷, 반도체 이런 것들 오면서 정보화, 자동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죠.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고요. 독일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쓰고요. 미국에서는 또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뭔지는 딱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죠. 주로 이제 얘기 나온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로봇이 뭐 우리를 다 내쫓는데 뭐 이런 얘기들만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는 이 CPS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CPS라는 단어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페이스북에 다 올리죠. 뭐 기차, 뭐 항공권 예약하는데 우리가 그 대합 그 어떤 기차역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예약을 하죠. 우리가 무슨 서류 끊을 때 뭐 민원 서류 발급시키는 가서 다 발급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어느 정도 연계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CPS라고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것이 훨씬 가속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제조업하는 분들이 가까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실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장이고요. 이게 사이버 세상에서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비행기를 설계할 때 종이에다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공장에 뚝 주면 공장에서 로봇들이 이렇게 쫙 이게 로봇팔 갖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미국을 가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륙을 하죠, 그렇죠? 열몇 시간 동안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착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비행기에는 이제 레코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쭉 날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블랙박스라는 데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럼 비행기가 탁 착륙을 하면 그 테이블을 이제 가져가죠.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이상은 없는지, 뭐 우리가 고쳐야 될 건 없는지 그거 분석한 다음에 비행기를 바로 수리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윈이 가능한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 속에 각종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수백 개의 센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쭉 이륙을 하면 비행기 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에 있는 비행기 안에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하다가 뭐 연료를 좀 비효율적으로 쓴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바로 컴퓨터에서 명령을 내려서 비행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가 날아가는 중에 막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륙을 하면 그때 데이터를 갖고 다시 또 어떤 우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지 못했던 좀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 공간에 일어나는 일이 사이버 공간에 즉각즉각 반영이 돼서 바로바로 고쳐지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한 대만 뜨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보잉사에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럼 전 세계에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운행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수집된 센서로 수집된 정보들이 전부 다 보잉사로 막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날라오죠.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수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날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뭐가 도와주죠? 인공지능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해지려면 훨씬 더 중요한 건 센서하고 통신기술입니다. 일단 센서가 모든 현장에 박혀 있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이걸 온라인으로 통신으로 이렇게 날려줘야 되죠. 그래서 끊김없는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그럼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만 보지만 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 통신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아니면 센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통신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통신이라든가 반도체 기술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요. 우리가 좀 못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빨리 추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디지털 트윈으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바뀔 겁니다. 바뀌는데 지금 추산하기에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714만 개고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가 생긴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라지는 일자리를 목표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생기는 일자리를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공부했던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그리고 보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일자리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물과 사이버 공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에는 해킹 그러면 컴퓨터에서 그냥 개인정보 같은 거 이렇게 빼가는 거 이런 게 그냥 해킹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사이버에다가 어떤 영향을 가하면 이게 이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해킹이 단순히 개인정보 정도 탈취하는 거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해킹은 이게 사람 생명하고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이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컴퓨터나 인터넷 정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 사물, 또 사이버랑 연결된 공간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정보 보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용어들을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보 보호라고 하는 건 정보 보호의 원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해킹으로부터 컴퓨터 내 정보를 보호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이라고 그러면 원래 정의는 있습니다. 정보보호의 개념에 더해서 컴퓨터 등 IT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심리, 물리적 시설 등과 같은 비정보 자산을 공격하는 행위까지 막는 것.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왕따를 시켜요. 그걸 이제 사이버 불링, 그래서 사이버 왕따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분명히 내가 IT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라는 IT 기술을 활용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피해는 디지털 정보가 아니고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심리를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정보보호 개념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보보호는 컴퓨터 내 정보를 보호하는 게 정보보호니까. 그런데 사이버 시큐리티는 IT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친구가 왕따 당하면 IT 기술을 활용해서 친구가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했죠. 사이버 시큐리티 개념에서는 저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저걸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이버 테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사이버 테러 그러면 무슨 뭐 홈페이지 바꾸고 뭐 디도스 공격하고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요새 이제 테러 집단 그럼 IS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IS 단체가 프랑스 테러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러를 공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테러를 공모했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이제 물리적 테러를 가한 겁니다. 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이용했을까요? 모든 정보기관들은 인터넷을 모니터링합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테러 모의를 하려다 보면 뭐 폭탄, 뭐 살인, 뭐 죽인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통신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 10중8구 정보기관의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런데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가 뭐 누구누구 죽여, 뭐 폭파시켜 뭐 이런 걸 다반사로 얘기하거든요. 게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테러를 공모하면 내가 누굴 죽여라, 뭐 폭파시켜라 라는 얘기를 해도 그게 다른 단어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의 채팅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물리적 테러를 가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정보보호 개념 안에서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 물리적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테러 개념에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개념이 넓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더 이상 사이버 국방,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버 디펜스로 넘어간 뭐냐면 한 조직이나 개인은 사이버 시큐리티 개념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 전체를 지키겠다 그러면 얘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인원으로 나라 전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략 전술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전략 전술 개념이 들어가면 그게 사이버 국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사이버 시큐리티나 사이버 국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대부분의 보안 정책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였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씨 저것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뭐 앞으로는 그럴 위험이 있겠지만 뭐 지금 당장 뭐 저게 현실이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실제로 한번 보잔 말이죠. 스마트폰 해킹 뭐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청을 한다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해킹,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청한다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니고요. 일단 스마트폰이 해킹이 되면 스마트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외부에서 해커가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도청을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원격에서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녹음 기능을 키면 대화 내용이라든가 주변에서 말하는 내용을 다 녹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을 원격으로 송신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청의 효과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뭐 카메라도 작동시킬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GPS를 꺼도 원격에서 GPS를 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요. 뭐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저희 인터뷰 오시면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뭐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같은데 뭐 업데이트 하세요 이렇게 공지 오잖아요. 그렇죠? 그 업데이트 공지가 날라올 때마다 즉각적으로만 해도 즉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만 해도 대부분의 해킹 공격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주말에 해야지 주말 그럼 늦습니다. 보통 요새는 업데이트 공지가 딱 뜨잖아요. 그렇죠?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그 업데이트 공지를 해커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공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취약점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공격을 시도해요. 그게 하루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공지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 난리 난 게 뭡니까? 유럽에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이 랜섬웨어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렇죠? 랜섬웨어는 뭐냐면 일단 감염이 되면 PC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암호화를 시키니까 PC가 먹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돌고 있는 워나크라이라고 하는 랜섬웨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존의 랜섬웨어는 여러분들이 이메일에 어떤 문서가 첨부돼 갖고 왔을 때 그걸 클릭하면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랜섬웨어는 얘가 혼자 막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된
PC를 찾아서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PC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에 당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PC가 먹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PC만 먹통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들이 먹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호텔이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호텔 키 있죠, 키가 전부 다 먹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TV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TV 자체가 먹통이 됩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환자가 수술을 못 받는 사례까지도 생겼습니다. 예약 시스템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나도 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어저께부터 난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월요일에 이제 업무 지금 다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이제 업무가 개시가 되면 PC를 탁 킬 텐데 만약에 그 PC를 키는 순간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마 피해가 발생할 거다라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매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쓰고 있는 버전이 윈도우스 10이 아니라 그거보다 밑에 버전이라면 만약에 자동 업데이트가 꺼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나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에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 반드시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스마트폰 따위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2015년에 블룸버그에서 앞으로는 해커들의 공격 목표가 스마트 TV,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TV로 넘어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저희 대학원, 저희 연구실 이제 학생이 2013년도에 이제 최초로 스마트 TV를 해킹해서 그 시연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유명한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스마트 TV 해킹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TV인데요. 스마트 TV에는 이제 카메라하고 마이크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V가 이렇게 꺼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 기능만 켜서 이렇게 해커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뭐 몰래 카메라를 찍을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해킹해봤자 이거 해킹해서 스마트폰 해킹해서 몰래 카메라 찍어봤자 천장 찍히거나 아니면 귀에다 대고 있으니까 시커먼 거 찍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TV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가족들이 집에 있는 TV 앞에서 어떤 자세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들을 찍을 수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TV들은 사장 집무실 아니면 전직 대통령 집무실 이런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TV를 해킹했을 경우에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근데 TV로는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해커가 AP통신사라고 국제적인 통신사가 있습니다. AP통신사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렇게 트윗을 날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보 백악관에서 폭발물 2개가 터져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쳤다. 이걸 이제 해커가 날린 거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 나스닥 주가입니다. 이 주가가 폭락하죠. 이게 요 트윗 딱 날렸을 때 폭락하는 겁니다. 한 칸 꺼질랑 말랑. 여기 이제 오버라고 밝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거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트위터 쓰는 사람보다는 TV 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끊는다. 이걸 이제 이게 뭐 저런 거는 무슨 잘하는 해커니까 해킹대에서나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실제로 2013년에 저희가 이걸 발표하고 제가 정보부처 갈 때마다 스마트 TV라든가 앞에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 붙는 기기들은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위협이 될 겁니다. 라고 정보부처에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게 실제로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뭐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었어요. 올해 초에 올해 3월이죠. 3월에 위키릭스에서 문건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비밀 문건을 하나 공개했고요. 그게 뭐였냐면 CIA하고 영국의 MI5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CIA하고 MI5가 위핑 엔젤이라고 그러는 바이러스 코드를 개발해서 그걸 삼성 스마트 TV에 심었다 뭐 그 얘기입니다. 2013년부터 15년 사이.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 왔다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삼성 스마트 TV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품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는가 이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 TV도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넣어서 막 국제 공인 인증 같은 거 받으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LG나 삼성이나 지금 열심히 그러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집단 소송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법정에서 뭘 놓고 따지냐면 회사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가 그래갖고 법정에서 따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런 보안 시스템도 개발해서 국제 공인 인증도 받아놨고요 이렇게 품질 검사도 받아왔는데요 이런 백데이터가 많아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형 가전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찰리 밀러라고 그러는 굉장히 유명한 해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아이폰을 최초로 해킹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전공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수학 박사입니다. 수학 박사였고요. NSA에 스카웃돼서 거기서 비밀 업무를 하다가 트위터의 보안 관련 부서로 근무했다가 지금은 우버에 가 있습니다. 우버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유명한 해커들을 이제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 발라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에 블랙햇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해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 차가 이렇게 또랑이 처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노트북을 가지고 차를 마음대로 조종해서 이 또랑에다 처박아 놓은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뭘 했냐면 2015년에 그 당시에 나왔던 최신형 집차를 해킹을 했습니다. 최신형 집차를 해킹을 해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마음대로 차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서 보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차가 뭐 쭉 가는데 막 라디오가 막 크게 켜졌다가 문 막 잠기고 뭐 워셔액 막 뿜어져 나와서 앞에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까지도 막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실제로 했고요. 이 친구들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차 보시면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라디오도 되고 내비게이터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도 하고 뭐 라디오 하려면 통신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한 게 1차적으로 이걸 해킹한 겁니다. 이걸 해킹해서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이렇게 해킹해서 자기들 사진도 바꿨죠. 그래서 이걸 해킹한 다음에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서 자동차 내부에 있는 여러 칩들의 프로그램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전 세계 1위 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이게 하만 카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차고 있는 요런 거 있죠? 요거 옆에 요게 지금 LG 블루투스인데 요거 잘 보시면 요게 하만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스피커로 제일 스피커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회사가 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시장으로도 들어갔고요. 진출을 했고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액을 주고 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왜? 앞으로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게 보급되면서 이 시장이 엄청 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그런 차에서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나올 차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도 받고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데이트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돈을 주고 하만을 인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집차를 만든 데는 크라이슬러 회사거든요. 크라이슬러 회사에서 차량 140만 대를 바로 리콜합니다. 요게 있고 나서 이제 해커들이 자동차를 굉장히 열심히 해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도 해킹 당했습니다. BMW도 해킹 당했습니다. 요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커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통령, 뭐 장관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해킹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커들이 요인 암살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4년, 15년부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10년짜리 장기 플랜을 세웠습니다. 이제 자동차 해킹을 막기 위한 장기 플랜을 세워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해커들은 2016년도 들어와서 자동차 말고 조금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뭡니까? 네? 그쵸. 이게 비행기 좌석에 이렇게 앉으면 영화 나오고 뭐 문항 정보 나오는 그겁니다. 이걸 IFE라고 합니다. In-Flight Entertainment System. 요거를 해킹하는 겁니다. 이걸 해킹해서 목표는 뭐냐면 조종사가 쓰는 컴퓨터 내부 시스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어디까지 성공했냐면 A라는 사람 좌석에서 B라는 사람 좌석에 저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이메일은 뭔지 뭐 이런 거 따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조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공 보안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꽤 오래된 겁니다. 이건 뭐 한 2011년, 12년에 보고됐던 거고요. 이게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심장에 이제 이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좀 안 뛴다 그러면 미세하게 전기 충격을 둬서 이제 심장이 다시 원활하게 뛰게끔 하는 그런 거고요. 이거 해킹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시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은, 이 사람이 이제 딕 체니 부통령이죠. 딕 체니 부통령은 해킹의 위협 때문에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심박 조절기 기능을 끄고 다닌다라고도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2013년도 12월에 이스라엘 팀이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거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해킹 그러면 정보를 수집하는 거, 뭐 도청하는 것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 스마트폰 요새는 굉장히 좋아졌죠. 각종 센서가 들어가서 이 노트북에서 나는 소리를 얘가 수집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CPU에서 나는 소리를 수집하는 겁니다. CPU는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 있는 CPU는 컴퓨터가 다른 명령어를 처리하면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저 스마트폰을 갖고 수집을 해서요. 지금 저 컴퓨터가 무슨 일을 처리하는지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분석을 통해서 저 안에 들어있는 비밀번호들을 알아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이 거리를 자꾸 멀리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에 조지아텍 학생들, 조지아 공대 학생들이 발표했던 거고, 이걸 맥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충전기예요. 충전기인데 이 충전기 속에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전기에다가 아이폰이나 이런 걸 꽂으면 악성 코드가 그냥 아이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왜 이걸 찾아냈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뭐 갤럭시 폰 같은 걸 노트북에다 딱 USB 포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컴퓨터에다 꽂으면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그러거든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데이터 링크가 열립니다. 근데 충전기에 꽂을 때는 비밀번호를 안 물어보죠. 그래서 충전기 속에다 악성 코드를 넣은 겁니다. 비밀번호를 몰라도 악성 코드를 주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이렇게 충전기 많이 있잖아요. 공짜 충전기. 거기다 휴대폰을 함부로 꽂는 건 보안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살행위입니다. 남이 설치해놓은 충전기를 함부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뭐냐면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한번 보도됐던 겁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산 다리미하고 주전자를 몇백 개를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를 뜯어봤더니 요만한 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손톱만한. 이 칩이 뭐 하는 거냐 봤더니 주전자나 다리미를 컨센트에 탁 꽂으면 저 칩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선 공유기를 찾습니다. 만약에 그 무선 공유기 비밀번호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악성 코드를 밀어넣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 이 전자담배 속에 이제 악성 코드 칩이 들어있는 겁니다. 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전자담배 충전하려고 컴퓨터에 꽂는 순간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들어갑니다. 물론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악성 코드의 50% 이상은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크 구글이라고 부르는 이런 쇼단이라는 검색 엔진도 있습니다. 뭐 쇼단 이러면 이거 마치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걸로 아시는데요. 이거 얘가 만든 거예요. 외국애가 만든 거고요. 이건 뭐냐 하면 이름이 다크 구글이듯이 나쁜 데로 쓰는 구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 XP 더 이상 업데이트가 지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윈도우 XP를 쓰는 컴퓨터의 위치를 찾아달라고 검색어를 넣으면
쫙 찾아줍니다. 자, 이걸 어디다 쓰냐면 제가 아까 업데이트 말씀드렸잖아요. 업데이트 공지가 딱 뜨면 해커들이 이걸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어떤 버전의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죠. 그래서 이거 갖고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패치가 안 된 운영체제가 연결된 주소를 전부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악성 코드들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즉각적으로 안 하면 바로바로 공격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쇼단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2020년까지 적게는 250억 개, 많게는 500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에 물린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격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이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막느냔 말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보안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안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은 깨진 거 날 수 있어? 인공지능이 역시 화두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도 보안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나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데프콘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킹 대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 백딩형. 나르파라고 미국의 국방과 관련한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2015년 6월 3일 날 트윗을 하나 날렸어요. 그래서 Capture the Flag라고 써있는 요건 이제 해킹 대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킹 대회를 열 건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해킹 대회 참가자가 로봇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가서 찍은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데프콘이라는 해커 월드컵이 있기 전에 여기 보시면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고 썼잖아요.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파란 거, 노란 거, 빨간 거, 초록색 이렇게 쭉 뭐 있죠, 그렇죠? 얘네들이 뭐냐면 해킹하는 로봇입니다. 자동으로 해킹하고 공격하는, 그러니까 공격하고 방어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로봇 해킹 대회를 열겠다라고 해서 미국 각 대학 업체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개 이상 팀이 응모를 했고요. 이 중에서 7개의 팀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7개 팀에는 한 팀당 75만 불씩, 그러니까 8억 7천만 원이죠. 이걸 상금으로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 7개, 요 예선을 통과한 7개의 로봇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재작년 8월에 라스베가스에서 모여서 지들끼리 대회를 한 겁니다. 1등은 200만 불, 2등은 100만 불, 3등이 7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1등 하면 얼마 버는 거예요? 275만 불을 버는 겁니다. 1등한 로봇은 누구냐면 얘입니다. For All Secure라고 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스피너프한, 그러니까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하고 학생들이 만든 For All Secure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메이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해킹 로봇입니다. 더 재미난 건 뭐냐면요. 자, 저 대회가 끝나고 사람들끼리 하는 데프콘이라고 하는 이제 해킹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사이코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에 세계 1등을 했잖아요. 2016년에 대회 2연패를 하려고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PPP라고 하는 팀이고요. 축구로 따지면 브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팀이 2015년에 우승하기 전에 2013년, 2014년에 연속으로 우승한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 팀입니다. 요거는 이제 카이스트 해킹 팀이고요. 요거가 되게 썰렁하잖아요. 더 머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로봇끼리 하는 해킹 대회에서 1등 했거든요. 우승자예요. 근데 얘를 사람이 하는 해킹 대회에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15개 팀이 모였는데 거기 로봇을 보냈어요. 근데 3일 동안 대회를 합니다. 근데 대회 이틀째까지 얘가 몇 등이었냐면 끝에서 3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얘 밑으로 깔린 인간 팀이 2팀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뽑혔는데.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이제 밀려서 최종적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통한 시큐리티 기술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이 다시 1등 했습니다. 우리가 대회 이틀째까지 1등 하다가 밀려갖고 저희는 최종 3등을 했고요. 중국 애들이 2등 했고 얘가 이제 꼴등을 했죠. 미국 애들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20년 안에 저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한 완전 자동화된 네트워크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거 왜 하냐면 실제로 250억 개나 500억 개 정도의 기기들이 인터넷에 물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걸 일일이 대응해 줄 수가 없습니다. 250억 개를 어떻게 사람이 다 관리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공격들은 로봇을 써서 자동 대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 군에서는 모든 무기 체계에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IBM에서는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실제로 보안 업무에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는 사람이 하는데 제가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 때 사이버 스트리트 인텔리전스 인티그레이션 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얘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분석해서 공격이 들어오면 막는 게 아니고 공격이 발생할 걸 미리 예측해서 공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 예측하듯이 해킹 공격이 들어올 걸 사전에 예측하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보안을 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제일 화두로 삼고 있는 건 역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 신경 쓰고 있는 건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크라우드 시큐리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페이팔 뭐 이런 거 뭐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우리 시스템을 해킹해서 취약점을 발견하면 우리가 상금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냐면 버그 바운티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상의 문제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합당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실제 이걸 벤치마킹해서 미국 국방부가 핵 더 펜타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요. 이게 재미난 건 뭐냐면 자 국방부를 해킹해봐. 우리가 니네들 해킹해서 그 성공하면 우리가 상금 줄게 라고 했더니 맨 처음에 1,410명의 해커가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참가 등록을 했습니다. 참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 땅 한 다음에 대회를 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러이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는 리포트는 1,189개가 왔습니다. 이 1,189개를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 이 리포트가 맞네, 진짜로 이거 문제네 라고 판명 난 건 138개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자 대회 시작했더니 첫 번째 리포트가 몇 분 만에 왔냐면 1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3분 만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석했다는 게 아니고 저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쁜 짓 하는데 쓰려다가 펜타곤이 돈 준다니까 그래 그럼 저기다 내야지 그거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났다고 해서 우리 건 안전한데 이건 아닙니다. 해커들이 안 들킨 거지. 좀 에이스급 해커들은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해커들 중에는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저런 취약점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나는 현대판 인디애나 존스야 뭐 이러고 얘기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있죠. 이 친구입니다. 이정훈이라는 친구. 저희 사단법인 하루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를 딱 30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컴퓨터학과에 갔는데 재미가 없더래요. 30분 듣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공식 학력은 고졸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여기 PWN to OWN 이렇게 돼 있죠. 이걸 Phone to Own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데프콘과 같은 해킹 대회도 있지만 업체들이 우리 제품을 공격해봐. 그럼 우리가 상금 줄게. 이런 대회도 있습니다. Phone to Own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 세 회사가 우리 웹브라우저를 공격해서 애플, 사파리, 구글,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우리 웹브라우저를 공격해서 취약점을 찾아내면 그 자리에서 현상금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대회입니다. 이틀 동안 열리고요, 캐나다에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폰투온 역사상 최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22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따지면 얼마예요?
한 2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걸 대회 이틀 동안에 딴 겁니다. 2016년에 또 났습니다. 1억 9천만 원인가 못 땄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 친구 어디가 있어요? 구글에 가 있습니다. 스카웃 받아서. 그래서 지금 구글에 가서 프로젝트 제로팀이라고 취약자만 전문적으로 발견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20대 초반입니다. 초반. 지금 실제로 외국에서는 일단 적어도 보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20대에 있는 친구들이 또 그런 트렌드를 잘 맞춰서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종훈 같은 친구는 대회 가잖아요. 제가 그걸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대회 갔는데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발머리 저 비주가 막 오는 거예요. 자기 팬이라고 사인해달라고.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면 대충 출석만 부르고 빠져나갈까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뒷줄부터 찾거든요. 앞에 앉으면 도망 못 가니까 뒷줄부터 앉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새 학생들은 앞줄부터 앉아요. 그리고 뭐 강의 같은 거 하면 뭐 다 녹음합니다. 녹음해서 뭐 또 듣고 뭐 이런 걸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렇게 보면 나보고 지금 대학교 들어가라면 나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되게 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를 내가 왜 그걸 공부했는지의 이유를 중학교 때 합니다. 아 이거 이래서 필요했구나. 내가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고등학교 때 가야 알아요. 아 이거 이래서 공부했네. 이거는 대학교 때까지도 이어져서요. 직장에 가봐야 아 내가 이래서 이거 공부했었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항상 벌어지냐면 직장에 가면 대학교 때 봤던 책을 또 꺼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때는 내가 이거 왜 중요한지 모르니까 시험 보려고 대충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전산과 여기는 뭐 전자공학 가실 분들도 계시고 전산학과 가실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항상 전산학과만 놓고 볼 때는 이런 질문을 항상 해요. 학생들 이렇게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 아씨 우리 학교는 너무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것 같아. 나 그냥 학원이 훨씬 더 실무적인 걸 가르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당장 프로그래밍 하는 것만 전산학과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보는 시야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 어셈블리어, 파이썬 이런 것만 정말로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 컴파일러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론 뭐 이런 것들, 오토마타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론적이고 당장 쓸모도 없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인공지능 로봇 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론, 오토마타 이론,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까 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무서운 건 뭐냐면 프로그램도 잘하는데 컴퓨터 이론도 잘하는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가 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과목을 왜 공부하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회 경험 자체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회 경험 자체가. 제가 학생들 대학교에 오면 뭘 물어보냐면 저는 사실은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에 온 지는 제가 이제 7년째 돼갑니다. 그 전에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었습니다. 한 7년 정도 있었고요.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이 이제 성대가 유명한 학과가 이제 반도체 학과가 있습니다. 그거 만들 때 이제 관여를 했었습니다. 참 이제 반도체 잘한다는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반도체 잘하는 기업을 5개만 대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삼성, 하이닉스 이러다 끝나요. 난 반도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업이 반도체를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조금 직시하고 정확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면 구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구글에 되게 가고 싶잖아요. 왜냐면 구글이 굉장히 거대 기업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구글이 스타트업일 때도 지원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냐면 현실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현실을 굉장히 많이 봐서 구글이 스타트업일 때 저건 글로벌 기업으로 클 거야. 나는 저기 가서 뭘 해봐야지. 이런 어떤 것들을 부모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회가 너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쭉 공부해서 또 그냥 뭐 남들 다 대기업 간다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갈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자격증이랑 자격증은 다 따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펙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는 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금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보면 이게 훨씬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전부 다 정보, 이공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단 하루라도 시간을 한번 내셔서 신문 같은 거 쭉 보시면서 뉴스 같은 거 보시고 부모님하고 얘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의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훨씬 더 높이 날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